혹시 이런 순간을 본 적 있나요? 지시를 하면 할수록 아이의 움직임은 더 느려지고 시선은 멀어지며 마치 어른이 돌아서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말이에요. 더 두려운 건 그 어른이 사라지는 즉시 모든 훈육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문제가 아이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충분히 착하지 않아서, 아직 말을 잘 듣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이 아니라 단지 복종의 반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압박이 사라지면 행동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저는 훈육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훈육은 아이 머리 위에 매달린 보이지 않는 채찍이 아니라 아이 몸 안 깊숙이 자리 잡은 나침반에 가깝다는 것을요. 어떤 교육 철학은 귀에 무엇을 들려주느냐보다 몸이 무엇을 배우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몸은 명령이 아니라 리듬으로 기억하고 반복으로 익히며 안전하다는 감각 속에서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느 날 아침 재촉 없이도 스스로 하루의 순서를 알고 움직인다면 그것은 혼날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순서가 이미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뇌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이런 훈육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상벌도 필요 없고 지켜보는 관객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긴 설명으로 자발성을 배우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래 반복된 일상 속에서 공동의 삶에 작은 몫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 속에서, 그리고 곁에 있는 어른의 차분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차분함은 마치 방 안의 온도와도 같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 말이죠. 어른이 조급해지면 아이의 신경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반대로 어른이 속도를 늦추면 아이는 스스로를 정리할 공간을 얻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아이가 자기 문제 앞에서 서툴게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너무 빨리 개입할 때마다 우리는 아이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감각을 쌓을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그 기다림에 제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훈육은 더 이상 힘겨루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과정이었고 아이의 몸이 먼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말을 듣는 것이 따라오는 여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훈육이 말로 공중에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라 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어른과 아이의 관계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찰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반복 재생하는 이동식 확성기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집안의 공기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느린 리듬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번 한 아이가 아침 생활표 앞에 한참을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익숙한 그림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음 순서를 떠올린 순간 아주 작게 숨을 내쉬더군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뇌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고 연결하고 있었고 자기 시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과 스스로 기억해내는 것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른이 명령을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문이 열립니다. 질문은 아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순서를 다시 점검하게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소유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완성하는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말없이 본보기가 될 때 그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몸을 굽혀 물건을 주워 올리는 방식, 어질러진 상황 속에서도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는 모습, 느린 속도 앞에서 화를 내지 않는 태도를 모두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은 그 모든 것을 말 없는 설명서처럼 저장해둡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메시지는 옅어지고 꾸준한 행동일수록 메시지는 깊이 스며듭니다.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야말로 자신감이 자라기 가장 좋은 토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맡고 그 과정을 인정받을 때
뇌는 단순히 나는 잘해 라는 신호를 넘어서 나는 이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존재야 라는 감각을 형성합니다. 그 순간부터 훈육은 강요의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세계를 부드럽게 굴러가게 유지하는 하나의 강식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도전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정을 잃을 때마다 아이에게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모든 것은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만 통제된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훈육이 진짜 힘을 가지는 순간은 바로 그 메시지를 조용히 거두어들일 때 시작됩니다. 이 방식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이것이 단순히 아이를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어른 스스로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가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시도해볼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한 아이는 누군가의 지시를 찾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이만이 비로소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 안정감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옆에 있으되 강요하지 않고 지켜보되 판단하지 않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에게 느리더라도 서툴러더라도 스스로 해결해 볼 공간을 허락하면 아이의 신경계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실수는 곧 위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곧바로 꾸중이나 조급함으로 이어질 때 아이의 몸은 가장 빠르게 불편함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급히 끝내버리거나 아예 연결을 끊고 듣지 않는 척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진짜 자율성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닙니다. 저는 통제가 중심이 된 훈육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보이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격렬하게 반항하고 어떤 아이는 외부의 지시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스스로 조절해볼 기회를 충분히 연습해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른이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려줄 때 아이는 작은 불편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순서를 하나 잊어버리는 경험, 덜 깔끔하게 끝내는 경험 같은 것들이죠. 바로 그 사소한 마찰 속에서 뇌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워갑니다. 이런 훈육은 근육을 기르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서두를 수도 없고 억제로 밀어붙일 수도 없으며 가벼운 연습의 날들을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놀라울 만큼 잘 해내고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리듬이 충분히 안정적이라면 아이의 몸은 결국 스스로 질서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른 역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웁니다. 통제는 안전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차분하고 일관된 존재로 곁에 머무는 것만이 아이에게 진짜 안전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요. 넓게 바라보면 이 접근 방식은 인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한 아주 깊은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회는 잠시라도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끊임없는 감시를 중심에 둡니다. 반면 또 다른 사회는 아이를 포함한 인간은 충분히 명확하고 안전한 구조 안에 놓이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딱딱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하루의 리듬,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지는 기대치, 그리고 일관된 흐름입니다. 이 리듬이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아이의 몸은 의식보다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도망칠 이유를 찾기 전에 손과 발이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움직이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훈육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고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작은 일들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 익숙해질수록 더 큰 도전에 맞서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아이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는 뇌가 반응 모드에서 주도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미리 정해지고 끊임없이 재촉되는 환경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을 꺼버리는 데 익숙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훈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의존이 자리 잡습니다.
저는 왜 많은 어른들이 건강한 습관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몸에게 안정적인 리듬 속에서 일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누군가 뒤에서 지켜볼 때만 움직이는데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이 접근을 아이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오늘 장난감을 치우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훗날 스스로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위한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를 위해 어른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의 느림이 내일의 단단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훈육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이미 일상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더 이상 이거 꼭 해야 해요 라고 묻지 않고 대신 이대 다음으로 뭘 하면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주도권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날이 평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아침도 있고 아이가 지치고 저항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차이는 그 시간을 통과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맞서 싸우는 대신 어른은 리듬을 지켜주고 강요하는 대신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분한 존재감이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 다시 질서로 돌아올 수 있는 심리적 토대가 됩니다.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조절 훈육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충분히 명확하고 충분히 인간적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요. 습관이 익숙한 지도처럼 자리 잡고 책임이 부담이 아니라 신뢰의 형태로 전달되며 어른의 감정이 잘 관리되어 아이에게 넘치지 않을 때 아이의 몸은 스스로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자란 아이들이 지닌 가장 큰 선물은 통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자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계속 재촉해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멈추고 바라보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점점 더 시끄럽고 더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리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교육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어른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조용히 전달됩니다.